지난 28일 창녕군의 한 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부산시 보건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과 저수지 주변 방역 활동이 더욱 강화됩니다. 해운대를 대표하고 알릴 수 있는 관광기념품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해운대구가 기초단체 차원에서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한메콩 정상회의와 연계된 메콩바자와 아세안 공예전이 아세안 문화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세안 5개국의 다양한 문화와 공예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부산대 미술관 외벽 벽돌 붕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금정경찰서는 당시 건설사 대표와 감리 관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28일 창녕군의 한 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부산 지역 보건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강서구와 사하구에 걸쳐 있는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하천 등지에서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류 사용 농가에 군 제독 차량을 투입해 차단 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28일 밤 11시 30분쯤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일가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1명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은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이상한 소리가 나 전원을 끄고 출입문 쪽에 내놓는 순간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오래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신축 고층 건물 옥상에는 자동 개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수칙 개정안을 29일 공고했습니다. 자동 개폐 장치는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법에 적용을 받아 2016년 2월부터 의무사항이 됐지만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21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 이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해운대 수욕장과 해리단길 등 부산의 대표 관광지가 위치한 해운대구. 이 해운대구가 지역을 대표하고 알릴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에는 해수욕, 겨울에는 비축제. 해운대 수욕장은 사계절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인근 해리단길도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기념으로 가지고 갈 만한 이렇다 할 관광 기념품은 없는 실태. 우리 해운대를 들렸다가 가실 때 추억하고 기념할 만한 그러한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작년에 이제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이러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셨고, 현재 입법 예고돼 있는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는 관광기념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기념품 개발부터 유통 등 전 과정을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서 구청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국적인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각도의 경제성이라든지 가격적인 면, 또 시장의 어떤 원하는 트렌드라든지를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또 출품하신 출품자와 함께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상품으로 출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보관 운영을 비롯해 구 차원에서 홍보와 유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명시됐습니다.
해운대구는 다리돌 전망대 홍보관 등 기존의 홍보관을 비롯해 이동식 홍보관을 운영하고 국제 관광 박람회 등 국내외로 관광 기념품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인력 양성도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9차원의 관광기념품 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심의는 해운대구 관광기념품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는 해운대구 의회를 거쳐 오는 1월 무렵 최종 제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이번 주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과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펼쳐졌는데요. 아세안 문화원에서는 이런 의미를 담아 특별한 바자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아세안 문화원에서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 개최를 기념해서 메콩강이 흐르는 5개 나라,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메콩 바자와 또한 아세안 공예전을 동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메콩 바자에서는 각국의 전통 소공예 분야 10개 기업이 직접 참여해 전통 공예품의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은 부산 아세안 문화원과 청주 공예 비엔날레 아세안 초대 국가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 10개국과의 문화료용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공예전 특별전은 내년 1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CJ 헬로가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지역 밀착형 재난 방송을 펼쳐 지역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 안전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민간기업 부문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CJ 헬로는 산불 발생 직후 지역 채널을 특보 체제로 전환해 46시간 특별 재난 방송을 진행했고 산불이 꺼진 이후에도 복구 상황과 대책까지 지속적으로 전달해 지역 밀착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 방송을 진행해 18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사회 공원 캠프를 통해 구호와 복구를 돕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눈길을 모았습니다. CJ 헬로는 산불과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과 구호, 복구, 모금이라는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부산대 미술관 외벽 벽돌 붕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건설사 대표 A씨와 감리 관계자 B씨를 형사 입건해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 전후 부산대 미술관 건물 신축 당시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실 시공을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올해 벽돌 붕괴로 인명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입니다. 다음 달부터 공공부문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부산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 기간 부산시와 산하기관, 각 구군의 공용 또는 직원 차량에 대해 기존 요일제에서 2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경로당, 유치원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5천여 곳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달리던 1톤 트럭이 보행자를 덮쳐 2명이 숨지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불이 나 5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설치한 VR 체험기기가 일주일도 안 돼 고장이나 운영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 남구 오륙도 관광 안내소에 설치된 VR 관광 홍보관 얘기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해마다 5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는 오륙도입니다. 지난 20일 이곳 관광 안내소에는 5세대 통신과 가상현실을 접목한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이제 직접 눈으로 직접 보듯이 체험을 하실 수 있다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장비마다 사용 금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8개의 기기 중 작동되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이마저도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축제 현장인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무 느낌이 별로 없었죠.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등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한 관광객은 망원경형 VR 기기를 보더니 허탈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관광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돼 나오는 크로마키 체험관. 사용 금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은 가능했습니다. 미리 취재를 알리고 갔는데도 관계자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좀 잡고 했는데요. 여기는 오륙도 남구청은 시설 보안 작업을 거친 뒤 12월 중순쯤에나 실제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장비가 설치된 곳이 또 있습니다. 남구청사와 바로 옆 보건소에 있는 VR 웰리스입니다. 하지만 청사에 있는 장비는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시 관계자는 관광객 탓으로 돌리더니 하루를 돌려봤는데 틀어나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작동을 많이 사람들이 누르면 안 되는 이게 옆에 그런 거 많이 누르는 모양이더라고요. 관리 부실 얘기를 꺼냈더니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항상 정상회의를 하니까 일단 번거지를 좀 빨리 우리 제공하세요. 원래는 내년 2월달에 개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부산시는 정부의 5G 기반 실감 미디어 기술 개발 및 실증 과제 사업에 선정돼 시청사 등 5곳에 이 같은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든 비용만 170억 원. 이 중 절반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 의료 벤처기업인 메디칠스케어 대표이자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 연구원 이상식 부원장이 지난 2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명예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교류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주민이 됐습니다. 이상식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의료기기 서비스와 시장을 대비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이 성장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최근 기장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군정 질문 과정에서 군의원이 제기한 기장군수의 관내 출입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부산시로부터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기장군수의 여비 내역에 대해 감사를 받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이번 부산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을 위해 근거 없는 의혹을 멈추고 상생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미분양 주택이 감소되고 주택 인허가 실적이 증가하는 등 부산 부동산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0월 말 기준으로 부산 미분양 주택이 4,380가구로 전달인 4,562가구보다 4% 감소했습니다. 이는 올해 5,401가구로 5월에 최고를 기록한 뒤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주택 인허가 실적도 10월 1,38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1,281가구보다 8% 늘어났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10월에 모두 4,900가구가 거래돼
지난해 같은 달 4,431가구보다 거래량이 10.6% 증가했습니다. 29일 새벽 5시 20분쯤 레츠런파크 소속 기수 40대 A씨가 숙소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기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타살 혐의점이었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방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가 발견돼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한때 짓느냐 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드디어 공사가 재개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건립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문화오페라단의 장진규 단장 그리고 성악가 조윤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현직에 계신 두 분과 함께 이 오페라 하우스 정책 이런 문화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자, 먼저 우리 장진규 단장님, 먼저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북항 재개발 단지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 수개월 만에 사실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네.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렇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다시 재개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그간의 과정들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하면 오페라 운영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한 4개월 정도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요. 공사가? 네, 그 공사가 4개월 정도 중단이 됐던 이유들을 좀 보면 무대 확장 또는 무대를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한 추가 굴착 또는 300석 정도의 그 퍼포먼스 홀에 관한 어떤 활용도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페라 운영협의체의 기술분과위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고 특별히 지난 8월 부산문화회관의 이용관 대표님을 문화시설 총괄 매니저로 예. 선임을 해서 민간 전문가 9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오페라 하우스를 더 잘 짓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간에 부산 오페라 하우스를 다목적 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오페라 하우스를 오페라를 주로 하는 극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쪽으로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이번에 재추진은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나가야 될 방향을 확정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윤환 성악가께서는 어쨌든 현장에서 공연을 하시는 입장에서 예술가로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번에 그 논의가 됐던 뭐 추가 굴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퍼포먼스 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게 참 너무 안타깝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그걸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실 수 없으셔서 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간 그 전문가이신 9분이 모이셔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론을 어떻게 내셨냐면 이걸 나중에 주체가 되는 그 오페라 하우스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누군가 되면 예. 거기에 맞춰서 그 홀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정도까지만 결론을 내셨고 그러나 좀 큰 거지로 3가지를 하셨는데 다목적 홀 여러 가지 예. 목적으로 하는 것과 블랙박스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데는 통영에 있는 아트홀에 그 큰 홀 말고 또 조그마한 홀이 블랙박스라고 해서 정말 깜장으로 다 돼 있어요. 검은색으로 다 돼 있고 내부가 말이죠. 그렇죠. 내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도 그런 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블랙박스 홀, 그 다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콘서트 홀. 방향은 분명히 우리가 오페라를 전용으로 하는 극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린다는 거는 이 위원회에서 입김이 뭐 강하셨든지 아무튼 고민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하신 거는 벌써 큰 방향은 정해놓고도 예. 그 작은 홀 방향을 못 잡는다. 이거 좀 저는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쨌든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지만 전혀 바뀌면 안 되는 것은 오페라 전용 극장에 있는 작은 300석 홀은 예.
또 다른 오페라를 위한 홀이어야 되는 건 정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이루어지는 공연이 저희들이 그랜드 오페라라고 그러는데 예. 큰 규모의 오페라가 있는 반면에 또 실험적이고 또 이렇게 또 작은 사람들과 아니면 또 어린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오페라들은 또 규모들이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오페라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고민을 한다고 하시니 뭐 그렇게 제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가 입장으로서 성악가 입장으로서는 정말 답답하죠. 뭐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인지. 네. 단장님, 사실 지난해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도 공론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오페라 하우스도 공론화 이 얘기가 나왔었고 재검토가 진행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진행됐었는데 그간의 과정들을 좀 돌아본다면은 참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에 오페라 하우스 재개의 문제는 결국 이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빨리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공사비 마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사를 진행해 버리지 않았는가. 네. 그러면 부산시는 과연 새 시장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롯데그룹의 1,000억의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예. 이 기부금은 목적성 기부금이었고요. 그리고 부산시는 1,220억이라는 시비를 마련해야 됐고 국비로 280억을 마련해야 됐었는데 당시 상황으로서는 1,220억과 국비 280억이 조금 확정 지어지지 않은 모호한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페라 하우스를 추진하지 않게 됐었더라면 137억 정도의 금액을 미리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잃게 되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받았던 그 목적성 기부금 1,000억을 롯데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부딪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토론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산항만공사 BPA와 협력을 통해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지는 걸로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BPA의 영향이 아니라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비교 분석표를 보면 1,000석 이상 극장이 부산시의 소유 현황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00석 이상 극장이라면 1,00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부산에는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정도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도시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라북도는 17%, 충청남도는 15%를 전국 비율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부산은 4%. 그래서 전국 최하위입니다. 나름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쪽에서는 그쵸. 미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연장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이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공연장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얘기인데 서울이 73%, 대구가 61%, 울산이 57%인데 부산은 공연장 가동률이 82%입니다. 공연장은 적은데 가동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계속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공연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산 문화예술인들이나 공연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의 이 공연장들이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공연장 인프라는 최하위다. 그렇다면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이 이런 공연장 인프라는 확충해 나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확충이 왜 안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10년 전에 계획한 것을 오페라 하우스를 10년 전에 계획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어서 이것이 적재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부산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아주 많이 조금 미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시민단체에서도 먼저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 부산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 해양수산부와의 그런 실시협약이 무효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어요. 이게 적당히 좀 정리가 됐을까요? 오페라 하우스 무상임대가 다 그 종료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다. 이런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참여연대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의원님께서 임시회의에서 시가 오페라 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그냥 기부 체납하는 거는 이거는 공유재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다 한 다음에 그거를 국가에 체납하는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국가에 그 잘 해놓은 걸 뺏기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고 법적으로는 괜찮다. 유권 해석이 잘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거 자꾸 이렇게 이거를 오페라 하우스는 좀 안 지었으면 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해하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그 덕에 부산시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자꾸 나오니까 네네.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잘 설명하고 나가겠다라는 방향은 잡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소통 부족이 자꾸 나오고 재원 문제도 자꾸 나오고 이렇게 공유재산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지은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수 있으니 좀 더 신경을 써서 짓도록 하겠다, 이런 시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런 논란이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참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싸워야 될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네. 그런 과정들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을 다 정리하고 네. 가는 과정이 그렇죠. 됐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예. 단장님, 그러면은 이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개관을 하면은 우리 어쨌든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부산의 문화 지형도의 좀 변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오페라 하우스를 두고 저는 문화 산업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페라 하우스는 그냥 단순히 오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무대 미술, 또 무대 제작, 또 영상, 음향, 조명, 그리고 성악가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합창단들, 이렇게 해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합예술이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네네. 그렇다면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부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패션 디자이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오페라 의상을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또 나는 영상 IT 쪽인데 홀로그램을 사용한 연출이 만약에 오페라 무대에 일어난다면 영상 IT와 접목된 오페라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부산은 영상 콘텐츠가 정말 많은 전국적인 도시인데 이거와 연계, 또는 부산이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 등을 통해서 문화 산업이 부산의 전체적인 모든 지형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는 부산 이 문화 산업을 통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또는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졸업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건립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조차도 이제 시민사회에서 좀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운영비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그런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참 이게 운영 비용을, 근데 아까 장진규 선생님 말씀을 참 좋게 해주셨는데 저도 참 동의하는 것이 문화 사업이라는 걸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지만 물건을 많이 팔면 그 사람들의 지적인 것들이 너무 높아지거나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은 또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지만 문화를 통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별도 법인을 세워서 그것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용역 결과 한 약 151억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 운영비가 지출 예산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인건비, 경상비 하면 각각 한 60%에 가까운 것들이 되는데 자체 사업을 한 40% 하셔가지고 61억 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공공지원금이 이제 한 거의 60% 59.4라고 써 있는데 90억 원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비용을 들이셔서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부산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그곳을 통하여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하신 문화 사업이 되는 부산에 가니까 뭐 있디 이러니까 뭐 자갈치 시장 가고 회 좀 먹고 그러면 됐지 뭐 다 본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갔더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만든 그런 오페라라는 걸 보니까
아, 도시가 새로 보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부산 시민들, 부산 사람들, 부산 예술가들, 그또 찾아오는 분들을 통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수입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이제 비용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산기만 두드릴 수는 쓰면 없다는 없어지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서관이나 그 저희들 필요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막 몇천억 든다고 막 너무 그러시긴 하는데 그런 큰 건물이 들어설 때 사실 그 정도 들지 않는 건물이 있을까? 그리고 그 건물을 들어섰는데 무슨 국제금융기관처럼 누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문화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참 그 매력적인 장소이거든요. 그곳에만 가면 네. 미술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무용도 있고요, 연극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그 모든 그런 무대 기구라는 것인데 점점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걸 다 거기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 지금 151억도 어떡하지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을 무조건 다 나가는 비용이 아니니 네. 또 거기에 더욱더 정확하게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다가간다면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이 그리고 또 수입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음악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그렇지 싫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문화를 통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뭔가 약간 정신적인 한숨을 쉬는 쉼을 드릴 수 있는 거 그거 하려면 그 돈으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들 봐주셨으면 어떨까 네.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완공만 기다리게 됩니다. 앞으로 또 남은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짧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운영 주체를 빨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를 빨리 만들어서 이 오페라 하우스가 2022년에 지금 개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관 작품은 뭘 할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개관 작품을 만들려면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 3년은 너무 짧습니다. 이게 점프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한 2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극이 지금 미국의 전용관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에 있는 연극이 미국에 가서 전용관을 가질 정도로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산에 있는 오페라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적인 오페라 하우스를 잘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얼마나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인지 그 소프트웨어에 부산 예술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연한 성악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좀 연이어지는 의견인데요. 지금 자료화면들이 나갔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오페라를 연구하고 연주할 수 있는 단체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22년이 이제 개관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22년 다 가서 갑자기 연습을 해서 툭하니 내놔서 당연히 그걸 가지고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에라도 뭔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상주하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발레단 정도는 꼭 있어야 그분들도 하고 만들어지고도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시행착오와 나쁜 것과 이거 다 합쳐서 겪어보셔야 그 다음엔 정말 세 단체가 연합돼서 꼭 한 단체인 것처럼 움직여질 수 있고 다른 단체가 협조를 부탁할 때도 같이 그것을 협력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좀 제일 많이 걱정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가끔씩 이제 부산시에서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에 뿌듯하고 좋으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면 그 오페라 하우스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음악으로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3년을 준비한 음악단체와 1년을 준비한 음악단체와
몇 달을 준비한 음악 단체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야 부산시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는데 가서 보니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야라고 말하려면 준비가 분명히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중국에 이미 작은 도시까지 작게는 뭐 몇백 석이지만 거의 1000석이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오페라 하우스가 다 있어요. 그러니 이게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고 제2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실 오페라 하우스가 없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 있는 것도 사실은 진정한 오페라 하우스라고 할 수 없고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당에 건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연주를 할 연주인들을 좀 미리 육성하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분명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 건립 재개가 공사 재개가 결정이 났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된다는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30일) 기상정보입니다. 30일 토요일 부산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6도, 낮 최고 기온 16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안에서 비 소식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